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박세욱 프로그래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프로그램 팀에 소속이 되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박세호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제가 입사가 2018년 정도에 입사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 팀명은 계속 바뀌었어가지고 지금 일을 한 거는 코로나 시기 정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4년 정도 됐어요. 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신 네네. 지가 이번에 제가 이제 박세호 프로그래머님을 모시게 된 게 이번에 영자원에서 기획하신 기획전을 보고 모시게 됐는데요. 경계를 감각하라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의 쾌락과 불쾌 그 이후라는 기획전을 기획을 하셨어요. 사실 서브스턴스의 성공 이후로 바디 호러라는 범주가 이제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그래서 다루기도 했지만 국내에는 소개된 적이 좀 드물잖아요. 이번에 기획전을 하신 거 보고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전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어떻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시기쯤에 제가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 이제 계엄 이런 사건들이나 겪으면서 네. 개인적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많았고, 네. 그래서 보던 영화들이 다 좀 그런 좀 고어한 이런 영화들을 제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브스턴스가 네네. 기록적인 흥행을 했었잖아요. 네. 영화를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네.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고, 기획적으로, 그러니까 좀 컨셉적으로 흥행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네.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풀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겹쳐져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기획전이 8월 19일부터 이제 9월 3일까지 2주 정도 진행됐었잖아요. 기획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사실은 기억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요. 충분한 지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몇 월쯤부터. 그 어렴풋하게는 티탄 늘 봤을 때부터 언제 보셨어요? 저 부산에서 영화제 때? 네네, 영화제 때 봤었을 때 프랑스에 이런 영화가 한때 한창 흥행을 했었지.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궤의 영화기는 한데 네네네.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었고, 이제 서브스턴스, 근데 감독이 프랑스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쯤에 또 베르민의 거미,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한 2024년 하반기 정도부터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바디호러가 될 수도 있고, 그 말 그대로 슬래셔 고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네. 흐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약간 아쉽게 보셨고 티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부산영화제 때 1회차 제랍자석 A열에서 봤거든요. 목이 아프셨겠는데요? 목이 아프면서도 뭔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기획이잖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뭔가 소개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기획을 그 내부적으로 처음 이제 꺼내셨을 때 그 이제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저희 자료원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네네. 생각보다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김홍준 원장님 네. 같은 경우에도 네. 각자의 취향대로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처음에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라 라는 게 있었지만, 그 전에 네. 사실은 제가 사사로운 영화 리스트에서 그때 김봉석 네. 평론가님이 뽑아주신 작품이었는데, 네. 테리파이어 그런 걸 틀면서 약간 테스트 같은 거를 해봤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크게 반항이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라는 용어도 사용을 한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자극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조류가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좀 해외에서도 이렇게 상영을 했던 게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서두에 약간 꼬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꼬여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제가 그때 당시 봤던 영화들이 왜 이렇게 다 안전하지? 그러니까 영화가 조금 더 이해 못하는 순간이라든지 뭔가 쉽게 언어화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순간들이 왜 적어 보이지 요즘에? 이러면 한번 좀 치고 나가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영화 평론가 이런 부분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 제작을 꿈꾸는 사람들도 이런 흐름을 네네네. 서브스턴스로 이제 유입이 됐다면 이런 흐름들도 있었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상영관 입구에 이제 주의 문구가 네네네. 담긴 팻말이 게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건가요? 그런 거를 게시하는 게? 네, 이례적이었고
일부러 더 과도하게 혹시 모를 불만을 네, 불만도 그렇고 네. 실제로 어떤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겪은 사람이 모른 채로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뭐 너무 죄송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최대한 하라 그리고 다른 게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12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 이 상영작을 선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정된 작품을 골라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기획했던 거랑 굉장히 많이 틀어졌죠. 아,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후반부 작품들은 제가 봐도 좀 앞이랑 안 맞는 작품들이 분명히 많고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안 돼라는 걸 분명히 있을 작품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걸 묶은 거잖아요.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좀 넓게 묶은 개념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균열 지점을 본다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 계획에서는 까르네랑 아이스탠드 언론이랑 묶어서 이제 그 아이스탠드 언론 초반에 보면 그 남자 전사가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있던 전사 내용이 까르네에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봐야 비로소 좀 더 볼 수 있는데 초기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까르네 아이스탠드 언론이랑 솜브르랑 로망스였나?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틀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전에 전사로서 맨 바이츠 도그랑 그 앵스트라고 오스트리아 영화가 있는데 가스파 노에가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 영화를 보면은 꽤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둘 다 프랑스 작품은 아닌데 오스트리아랑 벨기에였나 작품이라서 그 두 개를 틀고 초기를 보여주고 소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시기 영화들을 좀 더 풍부하게 뭐 예를 들면 프론티어가 빠져서 또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사탄, 쉐이탄이라고 발음되나? 사탄도 틀고 싶었고 불어권 영화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고생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좀 더 좀 정치적인 프론티어는 정치적인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넓혀서 보여주고 후반부는 조금 어쩌면 계승할지도 몰라 라는 정도로 좀 가져가고 싶었었는데 뭐 저작권자를 못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사용본을 뭐 수급할 수가 없다거나 계속 이제 빠그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드랜드 브레아도 사실은 라스트 썸머도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흐름에서는 사실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 팩걸이랑 둘 다 섭외가 실패돼가지고 그럼에도 카트린느 브레아는 중요하고 어쩌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미로 또 넣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리저리 뒤틀리면서 그럼에도 마터스 엑스텐션 뭐 이런 작품들은 절대 빠지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라는 거 정도로 갔었습니다. 그 고충이 많으셨겠네요.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다 마찬가지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기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찌그러진 어떤 형태들은 각자가 이제 아쉽지만 나가는 것밖에 없죠. 저는 트러블 에브리데이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 네, 너무 좋죠. 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다. 그 로우가 되게 여기서 많이 떠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로우도 원래는 티탄보다는 사실 로우가 맞잖아요. 좀 더, 그래서 로우가 당연히 1순위였고 얼마 전에 그 KU 시네마, 쿠시네마에서 틀었던 기록도 있어가지고 직접 연락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작권이 또 붕 뜬 거예요 지금. 근데 로우는 극장 개봉도 했었잖아요. 유니버셜에서 특별히 가져와서 아마 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코리아에도 연락을 했었고 다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로우는 당연히 트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계승한다 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서 티탄도 좋은 작품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꿨던 어떤 슬픈 진짜 그런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있군요. 저는 이제 그 배급 이런 사정은 잘 모르니까 로우 정도는 뭐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네요. 너무 아쉬웠고 솜브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버전이 없어가지고 DVD만 나와 있잖아요. 블루레이 자체도 안 나와 있어서 틀려면 35mm 필름밖에 없는데 배급사에 연락을 하니까 저희 같은 기간에 조금 다른 컨셉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시네마테크에서 솜브르를 동기간에 상영을 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서 못 틀게 되는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트 시네마에서 이 필름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서울 아트 시네마에 빌리면서 들 수 있게 그랬군요. 푸념과 변명만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속사정은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실무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 네. 그 솜브르는 35mm로 상영을 했었고 또 다른 35mm로 상영한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 엑스텐션 저희가 국내 개봉했던 35mm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1회 틀고 엑스텐션은 국내 배급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파일 DCP는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디지털 파일을 받아서 각 1회씩 상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트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보고 싶어서 엑스텐션이 디지털 파일이 뭐 DCP가 아주 좋은 DCP였다면 그것만 2번 틀 생각도 했었겠지만
그게 약간 디지털 파일로 있다 보니까 어쩌면 필름으로 보는 게 더 매력적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겠다. 네네네. 디지털 파일이라고 딱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또 35mm를 두 번 틀자니 35mm 잘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약간 몇 장면 있어가지고 그러면 불완전하고 이걸만 틀자니 그 디지털이 뭐 완전 좋은 상태는 그렇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각 한 번씩 틀자. 약간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필름 아카이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필름이 있으면 최대한 좀 필름으로 활용하는 필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직원들이라면 모두가 저희가 뭐 극장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한국 영상 자료 그 필름 네. 아카이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다들 필름에 대한 애정이 다 애정들이 있어요? 네네네. 인마이스키는 이번에 이제 4K 리마스터링한 버전으로 처음으로 상영이 됐는데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저작권자를 찾다가 블루레이가 최근에 출시된 거를 봤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블루레이를 낸 곳에 자기네들이 이제 저작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와서 틀어야겠다 해서 좀 들었었습니다. 인마이스키는 여기서도 좀 독특하잖아요. 이 작품 결이 좀 튀잖아요. 오히려 튀어서 그냥 이왕 이거 하나로 결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이렇게 좀 균형을 가자. 아예 뭐 사람들이 약간 이게 익스트림이야?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생각이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터도 얘로 썼고 일부러 더 그냥 내세웠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마이스키는 볼 때 제 앞줄에서만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보셨어요? 상영관에서? 네, 그럼요. 어떠셨어요? 네네. 재밌게. 그리고 이 중에서 꽤나 윤리적이다, 이 작품은. 어떤 점에서 윤리적일까요? 자해의 순간이라는 것들을 결코 매력적이거나 뭐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카메라를 오히려 가리거나 잔혹할 수 있는 장면을 피하는 카메라가 빠질 때를 정확히 빠지더라고요. 딴 영화들은 사실 그걸 더 막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들인데 인마이스키는 거기서 되게 다르다. 가해를 하는 대상도 본인이지만 자해를 하지만 카메라의 어떤 윤리적 선택이라는 것도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다른 궤다. 그래서 어쩌면 감독님이 이렇게 묶인 거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다.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그 카메라에 대한 약간 노골적인 은유가 나오잖아요. 끝나잖아요, 엔딩에서. 그리고 또 배우가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영화 찍을 때는 스스로 자해를 했고 뭐 끝나고 난 뒤에는 자해를 멈추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마이스킨이 여기서 4K 된 것도 특이하고 이 안에서도 하나로 잘 안 묶이고 균형 지점을 분명히 만들어주는 작품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내세웠던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님께서 이번에 상영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애정하시는 영화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마터스가 마터스 가장 핵심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사실 마터스도 영상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DCP가 없어가지고 블루레이로 처음에 상영을 했는데 블루레이 판이 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여튼 상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홀로 극장에서 테스트로 몇 번을 계속 봤거든요. 힘드셨겠네요. 저보다 영사기사님들이 훨씬 많이 보셔서 영사기사님들이 이거 나중에 산재 청구해야 된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를 막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 여튼 혼자 막 극장 문 닫았을 때 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마터스 파트가 두 개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사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연출도 좋았지만 역시나 뒷부분에서 고문의 장면을 다룰 때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좀 누군가는 무감해질 것 같고 누군가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되지 않나라는 지점을 넘어서는 게 이번 기획전에서나 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에 제일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그 지점이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이제 말 그대로 영화를 보면서 그걸 즐기기보다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보는 뭐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엑스텐션 같은 경우에 저 되게 좋아하는데 완전 장르적이잖아요. 마터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이번에 기획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바고. 그렇다면은 포함하지 못하셨던 영화 중에 가장 아쉬운 영화가 있다면 뭘까요? I Stand Alone이 까르네랑 뭐 어찌 보면 이 흐름들의 여러 특성들을 배태하고 있는 작품의 원형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었기 때문에 음지는 좀 더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부터 원래 골랐던 거였는데 이 궤에서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사실 제일 아쉬웠고 그 외에도 뭐 프론티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쯤에 정치적인 맥락이라는 것도 녹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론티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면화해서 보여주는 작품인데 빠져서 사실 그 시기에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도 극단이라고 할 때 여러 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결 중에 하나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빠져버렸던 것도 아쉽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 그 기획전의 성과를 관객 수로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쭤본다면 네. 이번 기획전의 성과는 어떤 편이었나요? 네, 생각 정도로 된 것 같아요. 한 좌석 점유율이 50%가 넘었나? 뭐 이 네. 정도가 됐어가지고 저는 예상보다 관객이 많아서 되게 놀랐어요. 네, 상영관에. 그래도 뭐 최근에 서브스턴스 뭐 이런 거 보시면만 온 거 보면 그래도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영화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확실히 이런 장르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이런 걸 확실히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시그널을 주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신 기획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2000년대 초반은 사실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슬래시에 대한 도전들은 있었잖아요. 가비도 있었고 해변으로 해변 가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걸 꿈꾸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객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그 연출을 해보고 공부하는 싶다.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런 영화를 언젠가 만들 거다. 와가지고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너무 나중에 작품 만들면 꼭 초대해 달라고. 이제 상영작에 포함된 영화 중에 신체를 다루지만 또 여성 신체를 특히 다루는 영화들이 또 있었잖아요. 뭐 돌이킬 수 없는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는 그 이제 성폭행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에서도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임산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터스에서도 그 마지막 장면이 또 마터스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영화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잖아요. 프로그래머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점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래서 처음엔 애초에 약간 여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래 기획전도 할까. 이 즈음에 만들었던 감독님들이 여성 감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여성 감독의 비중이 다른 공포 영화들에서 여성 감독이 좀 적은 편인데 이 시기 생각해 보면 공포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에서는 여성 감독님들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대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피해자나 이런 것보다는 가부장성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여성 신체에 대해지는 어떤 폭력을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고 확실히 좀 느꼈었고 트러블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In My Skin도 여성의 자해지만 그걸 통해서 뭐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는 거고 아닌 영화들도 있지만 그리고 엑스텐션도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은 미국 영화들에서 보이던 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끝맺음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들은 여성들을 다루는 게 단순히 어떤 착취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지점들을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혜영 선생님을 불러서 강연을 부탁드려서 했던 건데 그다음에 2년 전인가 BFI에서도 이 시기를 조명해가지고 기획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네. 그 유튜브에도 아마 대담을 한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긴 조금 더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 그 마터스의 그 마지막에 순교자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 순교자 약간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신체를 그렇게 연결하는 지점이 되게 역설적으로 좀 전복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 영화들이 여성의 몸을 피해 대상으로 소비하는 기보다는 사회가 여성에게 가해왔던 어떤 폭력의 구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읽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트러블 에브리데이에서도 여성 인물의 욕망이 상대를 파괴하지만 그거는 이제 남성 욕망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In My Skin도 여성의 신체가 어떻게 인식되고 이제 감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식으로 뭐 가해왔던 어떤 그런 구조들을 반사한 어떤 오히려 드러내는 이 당시 영화들은 그런 구조로서 여성의 신체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닌 영화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괴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빠진 게 로망스 같은 영화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원래 꼭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팩걸도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한 괴에서는 여성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제 소위 장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녹여내지만 고통과 뭐 폭력, 신체 이런 거에 집중하는 축이 있는 방태면은 그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하면 이 시기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좀 여러 넓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은 뭐 아이슬란드
영화도 보셨지만 그 네. 앞에는 좀 무기력한 뭐 네. 송부르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프랑스의 약간 극우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상하던 시기, 사회 혼란이 있었던 시기고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봤을 때도 네. 뭔가 약간 이런 영화들이 다시 그러게요. 약간 뭔가 네. 이런 영화들이 다시 필요라기보다는 뭐 필요해서 등장했다기보다는 뭐 네, 현상이니까 맞아요. 반영된 네. 거겠지만 그런 시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포르투갈 시네마테크에서 비슷한 시기에 네. 피부, 스킨이 주제였나?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비슷한 영화를 틀던데 거기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뭐 텍사스 전기톱 네. 해가지고 이제 인마이 스킨도 들었었고 네. 그래서 좀 한 주제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쫙 이렇게 써서 하시는 걸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과 그런 게 부족하게 있어서 네네네네. 미국 흐름이 너무 중요한데 네네네.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섭하기 시작하면 이제 네. 틀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네. 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과 고려해서 그냥 좁힌 것들도 있습니다. 네네. 한 번 더 그런 주제로 기획전을 하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요. 밝힐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내년에 이런 자극과 다른 자극. 다른 자극?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팀 네. 내부에는 공유를 했고요. 생각을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화가 남성적인 매체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네, 있잖아요. 네. 관객은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보는 것이고 스크린 자체가 대상화되고 근데 이제 그런 지점 자체에서 반전되는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관객은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네.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관객은 그 스크린의 세계에 개입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되게 강하게 끌어당겨지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 이제 딱 단절되고 또 극장은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가 되게 영화를 보는 그 관객의 욕망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경험이 저는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볼 때랑 그 극장에서 뭔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온몸의 감각이 약간 곤두서 있는 상태로 딱 불이 켜질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되게 색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자면 요즘에는 이제 점점 관객들이 극장에 안 가잖아요. 네.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은데 2시간 남짓한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제약처럼 작용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견뎌내야 되는 일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좋은 영화를 보면 네. 그렇죠. 사실 좋은 영화를 보면 빠져들게 되죠. 이제 네. 얼마 전에 원배트랩 더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황홀해가지고 네. 그런 영화들은 이제 좀 길잖아요. 거의 3시간 남짓인데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네. 어쩔 수가 없다도 네. 워낙 네. 재밌게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그 여러 가지 평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재밌게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극장에서 볼 때의 OTT 같은 곳에서 볼 때보다 기억이 더 잘 되고 더 잘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에 뭐 꼭 좋은 영화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어떤 한 이미지, 어떤 한 샷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조금 쌓이면 좀 극장에 앉아서 보는 시간이 단순히 뭐 지겨운 시간보다는 뭐가 나올지 몰라 나를 뭔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뭔가 어떤 순간을 있을지 몰라 이런 기대감이 좀 네.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극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극장이 좀 잘 네. 됐으면 좋겠지만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떠나서도 극장을 운영하는 주체들 쪽에서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가다 보면 좀 맞아요. 뭐 저희 극장도 뭐 완전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다들 예산 문제, 뭐 인력 문제겠지만 네. 그런 네. 것들도 좀 신경 써주면 뭐 극장에 마스킹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든지 뭐 저희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지만 네네네. 좀 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영화들은 확실히 극장에서 보는 경험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기획하신 그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영화들도 그렇고 공포 영화는 사실 집에서 네. 혼자 보는 거는 맛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장르 영화도 그렇고 네. 그 뭔가 딱 상황이 내던져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극장에서 있는 것 같고 이런 영화에 왜 끌릴까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스로도 잘 모르는데 끌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왜 볼까 생각을 해보면 와터스를 봤을 때 충격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혼자 봤거든요, 저는. 혼자 집에서 봤었는데 그 막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근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매드맥스를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의미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영화를 보느냐 뭐 이런 얘기 네네.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하일 하네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와 동시에 왕빙도 네.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네케 네.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한편으로 그런 감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오래되고 재미없고 매번 나오는 어떤 윤리, 카메라의 윤리, 재현 윤리라는 차원에서 하네케는 이걸 보여줘야 한다. 네. 라는 편에 가까운 것 같고 네. 왕빈이 어느 순간 멈춰야 된다. 그래서 왕빈의 카메라는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멈추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희열도 있는데 하네케가 보여주는 굳이 뭐 하는 정도로 파고드는 결국에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영화 미학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네. 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왕빈도 좋아하지만 어쩌면은 그런 보여주는 것들이 네.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네.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영화들에서 그런 걸 어쩌면 좀 더 기대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 중에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멈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언제 어떻게 멈추는가, 언제 카메라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가. 그래서 그런 양축이 있는 것 같고 그중에 저는 보여줘야 된다는 축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왕빙 기획전을 작년에 했었었는데 그때 왕빙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카메라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출 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안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 영화들을 준비하면서도 야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순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오는 쾌감도 있고 여기서 오는 쾌감도 있는데 저는 뭐 전자를 조금 더 지지하는 편이지 않을까?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도 뭔가 그 방향을 계속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서브스턴스 어떠셨어요? 저도 아쉬움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약간 대중적으로 정확한 소구 지점을 좀 가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예상이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전한 영화죠, 사실. 물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낸 사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되게 잘 맞아떨어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익스트리미티라고 했을 때는 극단인 거잖아요. 네네네. 극단은 기본적으로 선을 넘는다를 전제하는 건 것 같고 뭐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급진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브스턴스는 이미지로는 폭주하는 듯 보였으나 그 선을 결과적으로는 건드리지도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쪽이었으니까 되려 더 엔딩 특히나 막 폭주하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선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안전하게 끝나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폭주하는 이미지는 뭘로 기능하는 거지? 이미지는 폭주하는 듯 보이지만 그 폭주가 결국에는 어떤 선이라든지 무언가를 좀 더 건드리고 넘어가줘야 뭐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라든지 뭔가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불만족스러웠다? 맞아요. 좀 그런 점이 확실히 분명히 있었죠. 아까 네네. 뭐 꼬여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약간 좀 하드한 영화를 많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고어물 슬래셔 영화 이런 거 좋아하셨는지. 사실 저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학창 시절부터 그런 영화들을 계속 보며 자라오지 않았나. 슬래셔 영화. 네, 뭐 슬래셔라는 걸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학교 네네네. 같은 데서 틀어주는 뭐 배틀로얄 같은 것들을 이제 배틀로얄이 있었네요. 배틀로얄을 학교에서 다 같이 막 친구들이랑 맞아요. 봤었고 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큐브를 다 같이 또 막 친구들 모여서 보고 네. 소울을 또 막 많이 보고 뭐 스크림은 워낙 또 막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걸 보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각자만의 어떤 추억도 있을 거고 향수도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보다가 한참 이제 뭐 영화과 다니다 보면 막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막 좀 그런 영화 찾아보고 싶은 뭔가 뭐 인간 지네류라든지 뭐 그거 아니면은 기니피그 맞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던 시기도 있었고. 맞아요. 그거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못 보겠어가지고 그 완전 끝단까지는 잘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도 좀 화제가 된다 싶으면 좀 찾아보고 테리파이어도 막 화제가 됐으니까 찾아봤었고 꾸준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팔로우는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쩔 수가 없다. 어떤 점에서 재밌으셨어요? 뭔가 요즘에 나오는 비판 포인트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시대 남성들에 대한 어떤 자조와 비꼼과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감독이 막 스스로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비꼬는 약간 자조적인 태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비판하는 쪽에 봐서 약간 동의가 잘 안 되는 지점도 있었고 박찬욱 감독님답게 연출도 워낙 개인적으로는 전작이 더 좋았는데 헤어지기 열심히 더 좋았는데 그래도 이 영화도 좋다.
원배틀은 보셨나요? 원배틀 봤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리듬감 있고 속도감 있게 정말 내달리는 영화여가지고 재밌게 봤었고, 원래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은 아니었거든요. 혹시 팬이세요? 그럼요. 네네. 팬이시. 그럼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 저 학부생 때는 막 그런 PTA는 그 당시 엄청난, 그때 당시 다르덴 뭐 이런 분들은 막 이런 뭐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보면서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다. 막 혼자 근데 영화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스토리도 거의 아주 짜임새 있게 마지막 엔딩 쇼펜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렇게 처리한다는 맞아요.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뒤에 나오는 그 장수 추격신에서도 네. 이전 영화들이 오마주하면서 나오는 네, 그런 네. 것들도 굉장하고. 쇼펜이 얼굴에 피칠갑하고 나타나는 장면. 저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속으로 박수를 쳤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저 장면을. 어쩔 수가 없다도 이미지가 꽉 이렇게 뭔가 좀 들어찬 영화잖아요. 그리고 PTA 영화 그 원배틀도 그렇고, 그러다가 그 사이 미러 넘버 3를 봤는데 크리스티안 페초르트 감독.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페초르트 감독이 갑자기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PT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꽉 짜여 있고 이것이 샷이지, 그 박찬욱 감독님도 이렇게 야 이런 거지라고 하다가 페초르트 감독님 영화를 봤는데 툭툭 이렇게 둔 듯한 느낌인데 거기서 오는 감정적인 밀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 쉴 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었는데 미러 넘버 3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국 영화 감독은 누구 좋아하세요? 김기영 감독님도 좋고, 최근에 유현목 감독님 특별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수학여행 진짜 좋았었고, 이만희 감독님도 최근에 또 저희 홍민진 프로그래머 하셨는데 또 너무 좋았고, 예전에 이두용 감독님을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이두용 감독님? 네. 무슨 영화 좋아하셨어요? 피막도 되게 좋아했었고. 무속 관련된 영화네요? 피막은 아주 그냥 해외 영화제 나가면서 그때 당시 네. 한국 영화계 와 이런 영화가 먹히는구나 막 이렇게 되면서 했던 영화였어가지고. 그리고 역시 뭐 인권택 감독님도 그리고 박노식, 박준규 배우님 아버지시거든요. 배우이자 감독으로도 네. 몇 편 연출하셨는데, 배우님의 연기도 너무 좋아하고 네. 연출하신 작품들이 있어요. 네. 크를 열어라, 뭐 왜 이런 작품들 연출한 것들이 있는데 네. 아주 흥미로워서. 어떤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괴랄합니다. 영화를 괴랄. 보시면. 저희 원 유튜브에서 한국 고전 영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국 네. 고전 영화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젊은 분들이. 근데 한국 고전 영화들 중에 재밌는 작품들이 많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특히나 뭐 웰메이드 이렇게 요즘에 잘 만든 영화들을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면 60년대 영화들 진짜 잘 네. 만들었거든요. 오발탄, 마부. 이두용 감독의 피막, 그리고 박노식 감독의 왜. 이거 두 개 꼭 보겠습니다. 왜 아주 재밌습니다. 아니면 1974년 김인수 감독님의 악령을 저희가 4K로 한 게 있는데 이 영화 보시면은 아주 그런 그로테스크함과 그런.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걸 사실 잘 모르니까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가지고. 최근 영화 2000년대 영화들도 너무 좋지만 그런 고전 영화들도 한 번씩 봐보면. 그리고 수학여행 꼭 봐보시고. 수학여행 알겠습니다. 수학여행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방인 또 안 보셨으면 이게 유튜브에도 풀려 있고, 한국 최초 여성 감독님의 유일한 작품이거든요. 박남옥 감독님의.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사실은 하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얘기했던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고생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서 좀 자주 찾아주시고, 저희가 좀 실수하더라도 해정해주시고, 뭔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뭐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획전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